새벽에 냉기는 얇은 혼이불처럼 10살 소년 한지훈의 몸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익숙한 한기에 지훈은 몸을 뒤척였지만 딱딱한 골판지 상자가 전부인 잠자리는 온기를 허락하지 않았죠. 간밤에 들이친 비에 축축하게 젖은 상자는 오히려 냉기를 더하는 듯 했습니다. 눈을 뜨자 회색빛 하늘이 먼저 시야에 들어왔어요. 다리 밑 어두컴컴한 공간은 지훈에게 지난 몇 년간 수많은 밤을 내어준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안식처라기엔 너무도 초라하고 위험한 곳이었죠. 꼬르륵. 어김없이 찾아온 배고픔에 지훈은 웅크렸던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도록 위장을 비워낸 허기는 아침이면 더욱 극성을 부렸어요. 부모님이 금방 다시 데리러 올게라는 말을 시장 골목 어귀에 자신을 남겨둔 채 호련히 사라진 그날부터 지훈의 하루는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몇 해가 흘렀는지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조차 가물가물해요. 처음 얼마간은 정말 금방 돌아올 거라는 믿음 하나로 그 자리를 맴돌았지만 기다림은 점차 희미한 기억의 조각으로 변해갔습니다. 지훈은 다리 밑을 빠져나와 익숙한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혹시나 가게 문을 열기 전 어젯밤 팔다 남은 음식이라도 버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벌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상인들 사이에서 지훈처럼 무언가를 찾는 아이의 모습은 쉽게 눈에 띄었고 이내 매몰찬 눈총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저 녀석 또 왔네. 어슬렁거리지 말고 썩 꺼져. 생선 가게 주인이 소리치며 물을 확 뿌렸습니다. 다행히 물줄기는 피했지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지훈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하루 이틀 겪는 것이 아니었지만 매번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굶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지훈은 발길을 돌려 식당가가 밀집한 뒷골목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모여있는 곳이었죠. 이미 몇몇 노숙인 어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눈에 띄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하나가 아직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살피던 지훈의 눈에 딱딱하게 굳은 식빵 조각 몇 개와 먹다 남은 김밥 끄트머리가 들어왔어요. 이 정도면 오늘 하루를 버티기엔 충분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재빨리 품 안에 음식물을 챙겨 넣고는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쫓기듯 허겁지겁 먹는 음식은 늘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서걱거렸지만 텅 빈 배를 채우는 것만큼 절실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침 겸 점심을 해결하고 나니 다시 막막함이 밀려왔죠. 오늘은 또 어디서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공원 벤치에 걸터 앉은 것은 오후 햇살이 제법 따사롭게 느껴질 무렵이었습니다. 며칠 제대로 씻지 못해 꾀재재한 행색이었지만 공원에는 지훈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간혹 눈에 띄었기에 크게 위축될 필요는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비둘기에게 과자 부스러기를 던져주는 아이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지훈이 시간을 보내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것이 감기 기운이라도 있는 듯 했지만 지훈에게 약을 사 먹거나 병원에 갈 형편은 사치 중의 사치였죠. 그저 시간이 지나 나아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벤치에 앉아 꾸벅꾸벅 졸던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의 다급한 발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까와는 달리 공원에는 사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붉은 빛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가는구나. 지우는 씁쓸하게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벤치 아래쪽 구석에 놓인 짙은 갈색의 물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지? 호기심에 다가가 그것을 집어든 지우는 그것이 제법 두툼한 가죽 지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지갑이었죠. 순간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에 돈이 들어있다면 며칠은 굶지 않고 따뜻한 빵이라도 사 먹을 수 있을 텐데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지만 지갑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 누군가 급히 자리를 뜨다가 떨어뜨린 모양이에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여러 장의 지폐였어요. 10,000원짜리와 50,000원짜리가 섞여 있었는데 어림잡아도 지훈이 평생 만져본 돈보다 훨씬 큰 액수였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갔죠. 이 돈만 있으면. 하지만 지훈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증과 카드 몇 장이 꽂힌 칸 옆에 투명한 비닐 속에 고이 간직된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빛바랜 사진 속에는 인자한 표정의 할아버지 한 분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지우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사진 속 할아버지의 눈매, 코, 인매가 놀랍도록 자기 자신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의 얼굴에 세월의 흔적만이 더해진 듯한 모습이었죠. 지우는 저도 모르게 자신의 얼굴을 매만졌습니다. 거울이 없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은 드물었지만 어렴풋이 기억하는 자신의 모습과 사진 속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흡사했어요. 나랑 정말 닮았는데. 지우는 한동안 넋을 잃고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감정일까요?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주인은 제법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지갑을 꼭 쥔 채 지우는 다시 한번 갈등에 휩싸였죠. 이 돈을 가지고 도망치면 당분간은 배고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진 속 할아버지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신분증에는 박태준이라는 이름과 함께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지훈이 사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돌려줘야 할까? 어린 지훈에게는 너무나 큰 고민이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유혹과 역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묘한 끌림 사이에서 지우는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만약 이 할아버지를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 혹시라도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고 희미한 희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은 이후 세상 그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었던 지훈이었어요. 그런 지훈에게 사진 속 할아버지의 존재는 마치 깜깜한 밤하늘에 떠오른 작은 별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지훈은 결심했습니다. 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기로요. 어쩌면 돈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하지만 간절한 기대를 품고서였습니다. 지우는 지갑을 품 안에 소중히 넣고 신분증에 적힌 주소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 발걸음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지훈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조금 전까지 느껴졌던 한기는 어디론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한 것 같았죠.
그것은 어쩌면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의 밤거리를 작은 소년 하나가 희미한 빛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지갑 하나를 가슴에 품은 채 밤거리를 걷는 지훈의 작은 발걸음은 앞으로 나아갈수록 묘한 긴장감과 함께 아주 작은 불씨 같은 설렘을 동반했습니다. 신분증에 적힌 주소는 지훈이 평소 다니던 시장통이나 다리 밑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넓고 깨끗하게 정비된 길, 양옆으로 늘어선 고급 주택들, 그리고 그 집들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하고 밝은 불빛까지 모든 것이 지훈에게는 낯설고 위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몇 번이나 행인들에게 길을 물어 겨우 도착한 목적지는 담쟁이 덩굴이 멋스럽게 감싼 2층 양옥집이었죠. 굳게 닫힌 짙은 갈색의 육중한 대문은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느껴졌고 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잘 가꾸어져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남루한 행색이 이 깨끗하고 정돈된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지훈은 절로 고개가 숙여졌어요. 여기가 정말 맞을까? 지훈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주소와 집 앞의 문패를 몇 번이고 번갈아 확인했습니다. 박태준. 틀림없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선뜻 대문배를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경비원이라도 뛰어나와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세우면 어쩌나 혹은 문전박대를 당해 이 작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고 밤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져 얇은 옷으로는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대문 앞에서 서성이며 망설이던 지훈은 이대로 돌아설까 하는 유혹을 강하게 느꼈지만 품 안에서 느껴지는 지갑의 미지근한 온기와 사진 속 자신을 꼭 닮은 할아버지의 얼굴이 자꾸만 발목을 잡았죠. 괜찮아. 지갑만 돌려드리고 오는 거야.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짐하듯 용기를 불어넣은 지훈은 마침내 떨리는 작은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맑고 분명한 벨소리가 고요한 주택가의 정적을 갈랐고 지훈의 심장은 마치 북이라도 치는 듯 더욱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제발, 제발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지 않기를. 잠시 후 잠시만요. 하는 약간은 나이가 지긋하지만 깊이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는 최대한 공손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하려고 애썼죠. 저 안녕하세요. 제가 지갑을 주워서 주인 어르신께 돌려드리려고 왔는데요. 안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역시 귀찮아하시는 건가 아니면 어린아이라고 무시당하는 건가 싶어 슬슬 불안감이 증폭되기 시작할 무렵 끼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대문이 아주 천천히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훈이 사진으로 보았던 바로 그 할아버지, 박태준이 서 있었어요. 실제로 마주한 할아버지의 모습은 사진보다 훨씬 더 깊은 눈매와 부드러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엄격해 보이는 인상을 동시에 풍기고 있었습니다. 잘 다려진 실내복 차림의 할아버지는 문을 열고 지훈을 본 순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그대로 굳어버렸죠.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깊은 당혹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한 듯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을 마치 처음 보는 진기한 그림이라도 감상하듯 아주 천천히 그리고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박태준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미세한 떨림과 경이감마저 섞여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고 자부했지만 지금 눈앞에
이 작은 아이를 마주한 순간만큼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한 경험은 단연코 처음이었어요. 남루하다 못해 거의 해진 옷까지, 며칠은 감지 못한 듯 헝클어진 머리칼, 그리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깡마른 체구의 아이.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은, 그 이목구비는 마치 젊은 시절의 자신을,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민석의 유년 시절을 그대로 곡제해 놓은 듯 했습니다. 세월이라는 무정한 시간을 뛰어넘어 과거의 자신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환생이라도 한 듯한 기묘하고도 강렬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죠. 지훈 역시 말문이 막힌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과 너무나도 닮은 할아버지의 실제 모습에,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는 강렬한 눈빛에 압도당해 버린 것이에요. 지훈은 할아버지의 크고 깊은 눈을 보며 어쩐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오직 서로의 얼굴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어색하고도 기묘한 정적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쌌습니다. 먼저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박태준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남아 있었지만 아이를 계속 문 밖에 세워둘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앞섰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너라. 밤바람이 차다. 박태준은 지훈에게 길을 터주며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하고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하고 아늑한 온기가 지훈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집 안은 지훈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넓고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은은한 나무 향기 같은 것이 코끝을 간지렸죠.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커다란 책장과 보기에도 푹신해 보이는 가죽 소파, 그리고 거실 중앙의 테이블 위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이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박태준은 지훈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는 잠시 주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정성껏 타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시면서 몸 좀 녹이거라. 지훈은 공손하게 두 손으로 컵을 받아들고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코코아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긴장으로 꽁꽁 얼었던 몸과 마음이 눈 녹듯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박태준은 지훈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 여전히 신기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슬픈 눈빛으로, 그러면서도 무언가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분석하는 듯한 복잡한 눈길로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지갑은 어디서 주웠다고 했느냐? 네, 저기 시내에 있는 큰 공원 벤치 밑에서요. 어르신께서 깜빡 잊고 떨어뜨리신 것 같아서 신분증 보고 찾아왔어요. 지훈은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했던 지갑을 꺼내 박태준에게 공손히 건넸습니다. 박태준은 지갑을 받아들고는 말없이 내용물을 확인했어요. 두둑했던 현금도 그대로였고 신용카드와 신분증, 그리고 그 낡은 사진 한 장까지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지훈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평범한 길거리 아이들과는 무언가 달랐어요.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깊었으며 행동 하나하나에는 조심스러움과 함께 어딘지 모를 당당함과 고든 심지가 느껴졌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한지훈입니다. 나이는 몇 살이고? 10살 되었어요. 10살. 그 나이를 듣는 순간 박태준의 머릿속에선 마치 오래된 필름이 돌아가듯 과거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민석. 사업 문제와 그가 선택한 배우자와의 결혼 문제로 크게 다투고는 결국 등을 돌린 채
집을 나갔던 아재. 그 후로 풍문으로 아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다는 소식은 어렴풋이 들었지만 자존심과 분노로 인해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자세히 알아보려 하지 않았던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을 끊고 지낸 지 이미 10수년이 훌쩍 흘렀기에 그에게 손주가 있을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아이 지훈의 나이와 아들이 집을 나간 시기를 어림짐작으로 계산해 보니 마치 짜맞춘 것처럼 아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듯한 불길하고도 강렬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박태주는 애써 태어난 척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다음 질문을 던지는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혹시 지훈이, 내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니? 같이 살고 있는 게냐? 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지훈의 해맑던 표정이 순간 급격히 어두워지는 것을 박태주는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작은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서로를 어색하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주는 더 이상 아이를 다그치거나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주었죠.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감쌌습니다. 한참 후에야 지훈은 아주 작은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시장에 잠깐 다녀온다고 금방 다시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그 뒤로 몇 년이 지나도 오지 않아요. 저는 계속 기다렸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박태주는 마치 누군가 자신의 심장을 차가운 얼음물 속에 그대로 쳐넣은 듯한 극심한 충격과 함께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유기된 것인가, 그것도 내 아들놈 내외가 제 자식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어 형상화하기조차 두려운 끔찍한 상상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기 시작했어요. 눈앞에 이 아이 한지훈. 어쩌면, 아니 거의 확실하게 자신의 끊어졌던 혈육, 자신의 손자일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아들 박민석과 며느리 서은영 그 두 인간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참담한 불안감이 그의 온 존재를 엄습해 왔습니다. 박태주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지훈의 작고 여린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이상하게도 자신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죄어오는 듯 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아주 오랜 시간을 돌아 이제야 다시 맞물리기 시작한 것일까요? 박태주는 우선 지훈을 따뜻한 물이 받아진 욕조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아이의 몸에는 여기저기 긁히고 다친 상처 자국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 있었죠. 박태주는 손수 지훈의 등을 밀어주고 머리를 감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지훈도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긴장을 풀고 몸을 맡겼어요. 목욕을 마치고 나오자 박태주는 미리 준비해둔 새 옷을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옷가지가 남아있을 리 만무했지만 몇 해 전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 대신 기증하려고 사두었던 질 좋은 아동복 몇 벌이 다행히 창고 한쪽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지훈은 이전에 남루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영락없는 귀엽고 총명해 보이는 사내아이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결 생기가 돌고 핏기가 도는 얼굴을 보니 박태준의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어요. 박태준은 손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꺼내어 서툴지만 정성껏 밥을 짓고 계란말이와 소시지 볶음, 그리고 뜨끈한 된장찌개를 끓여냈죠. 오랜만에 맡아보는 따뜻한 집밥 냄새에 지우는 저도 모르게 식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박태준이 차려준 저녁상 앞에서 지우는 마치 꿈이라도 꾸는 듯한 표정으로 음식을 바라보다가 이내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며칠을 굶었는지 아이는 볼이 미어터져라 음식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슴 저미는 심정으로 바라보는 박태준의 마음은 한없이 복잡하고 무거웠죠. 자신의 아들 내외가 이 어린 것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식사를 마치고 박태준이 마련해준 작은 방에서 낯선 환경에 어색해하면서도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든 것을 확인한 후 박태준은 조용히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수화기를 들어 자신의 오랜 신복이자 은퇴 후에도 개인적인 일들을 종종 부탁해왔던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실장은 박태준이 일선에서 물러난 후에도 유일하게 속내를 터놓고 지내는 그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최 실장인가? 바쁜데 미안하네. 오랜만일세. 다름이 아니라 내가 자네에게 아주 급하게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좀 알아봐 줄 일이 있어서 이렇게 밤늦게 연락했네. 박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박태준은 최 실장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박민석과 그의 아내인 며느리 서은영의 현재 행방을 최대한 신속하고 보안을 유지하며 알아봐 달라고 침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부탁했습니다. 아들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았던 대략적인 시기와 과거, 거주지 등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며 혹시 그들에게 아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해 달라고 신신당부했죠. 최 실장은 박태준의 갑작스럽고도 심상치 않은 부탁에 적잖이 놀란 듯했지만 이내 그의 목소리에 담긴 다급함과 절박함에서 무언가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하고는 회장님 염려 마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정보망을 동원하여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힘주어 답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태준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서재 창가에 기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고 오직 칠흑 같은 어둠만이 도시를 뒤덮고 있었죠. 제발 자신의 끔찍한 상상이 그저 기우이기를, 지훈이의 사연이 자신의 아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저 우연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린 지훈의 얼굴이, 그 눈빛과 표정 하나하나가 아들 민석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도 소름 돋을 정도로 흡사하다는 사실은 그 희미한 희망마저 무참히 좀먹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훈이 정말 민석의 아이라면 어째서 저토록 여리고 어린 것이 그 모진 세상 풍파를 홀로 견디며 굶주리고 거리를 헤매고 있었단 말인가요? 박태준은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수만 가지 상념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피 말리는 며칠이 흐르고 마침내 최 실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활기참은 온데간데 없이 아주 무겁고 조심스러웠죠. 박태준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직감적으로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소식이 다가왔음을 예감하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최 실장이 알아낸 바에 따르면 아들 박민석과 며느리 서은영은 몇 년 전 사업에 크게 실패하여 막대한 빚을 지고 야반도주하듯 자취를 감추었다가 최근 다른 도시에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는 제법 성공적으로 심지어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 부부 주변에는 그 어떤 아이의 존재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주변 지인들과 사업 파트너들에게 자신들은 아이가 없으며 앞으로도 가질 계획이 없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것이 대체 무슨 말인가? 내 아들놈이 살아있는데 그런데 아이가 없다니. 그럼 지훈이는 대체
박태준은 최 실장의 충격적인 보고를 듣는 내내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그는 거의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어요. 최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민석 부부가 과거에 살았던 동네를 샅샅이 수소문해 본 결과 그들에게 지훈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주 똑똑하고 예쁜 남자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는 이웃들이 몇몇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야반도주하던 그 시점부터 함께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박민석 부부가 사업 실패 후 빚에 쪼들리며 도망치는 과정에서 어린 지훈을 의도적으로 유기했을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박태준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수화기를 떨어뜨린 채 그대로 서재 의자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극심한 절망감과 함께 자신의 피를 나눈 아들 내외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과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들끓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생활이 궁핍하고 앞날이 캄캄했다고 한들 어떻게 제 피부치를, 그것도 저렇게 어리고 약한 것을 매정하게 길바닥에 내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요? 박태준의 눈에서는 뜨겁고 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손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들에 대한 처절한 실망과 분노의 눈물이었고, 그리고 그동안 손자의 존재조차 까맣게 모르고 살아왔던 무심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자책과 회한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박태준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지훈이가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혼자 그림책의 그림들을 신기한 듯 넘겨보고 있었죠.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새로운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 가려는 듯한 해맑고 순수한 손자의 모습을 보니 박태준의 가슴은 더욱더 칼로 저미는 듯 아팠습니다. 이 작고 여린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배고픔, 그리고 공포 속에서 살아왔을까. 얼마나 많은 밤을 차가운 길바닥에서 홀로 울며 지새웠을까.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처절한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작고 부드러운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할아버지의 행동에 놀란 듯 지훈은 동그랗고 맑은 눈으로 박태준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망울은 너무나도 깨끗해서 오히려 박태준의 죄책감을 더욱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박태준은 지훈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목이 메어 잘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내 아가야, 내가 바로 내 친할아버지다. 그 말과 함께 박태준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다시 한번 뜨겁게 쏟아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훈을 자신의 품에 와락 힘껏 끌어안았어요. 갑작스러운 상황과 할아버지의 격한 감정 표현에 어리둥절해하던 지훈도 할아버지의 절절한 슬픔과 진심 어린 온기를 느꼈는지 가만히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작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박태준은 어린 손자의 등을 끌어안고 흐느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놈이,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는 내가 이 늙은 몸으로 대신 속죄하겠다. 그리고 내 남은 인생과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이 불쌍한 내 손자를 반드시 지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주겠다. 절대로 두 번 다시는 이 어린 아이가 세상의 차가운 칼바람에 홀로 떨게 하지 않으리라.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회한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 무엇으로도 감히 꺾을 수 없는 강철보다도 단단한 결심과 의지가 시퍼렇게 서려 있었습니다.
지훈을 버린 아들 내외에 대한 처절하고도 냉정한 응징과 하나뿐인 손자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책임감이 그의 가슴 속에서 마치 활화산의 용암처럼 뜨겁게 그리고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동력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올 무렵 박태주는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지훈에게 이 모든 잔인한 진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어린 지훈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지만 언제까지고 숨길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어요. 무엇보다 앞으로 지훈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야 할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그 어떤 비밀이나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박태주는 아침 식사를 마친 지훈을 자신의 넓은 서재로 불렀습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오는 서재 창가에 박태주는 지훈을 자신의 바로 옆자리에 앉히고는 차분하지만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어제 할아버지가 내게 그랬지? 내가 바로 내 친할아버지라고 말이다. 그건 조금도 틀림없는 사실이란다. 박태주는 지훈의 작은 손을 가만히 잡고 아이의 맑은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지훈의 아버지인 박민석의 아버지, 즉 지훈의 친할아버지이며 지훈의 아버지인 박민석과 어머니 서은영이 과거에 지훈을 낳았지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정으로 인해 어린 지훈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길 위에 너를 남겨두고 떠나갔다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잔인한 진실까지 모두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박태주는 차마 자신의 입으로 버렸다는 직접적이고도 비정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힘겨운 설명과 슬픔에 잠긴 표정은 어린 지훈이 모든 상황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기에 충분했죠.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훈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미동도 없이 박태준의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쉽게 읽히지 않는 듯 했지만 불안하게 떨리는 눈동자와 하얗게 질려가는 입술, 그리고 무릎 위에서 꼭 마주 잡은 두 작은 손은 그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크나큰 충격과 깊은 혼란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힘겹게 마친 박태주는 지훈의 반응을 숨죽인 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자신은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의 무거운 침묵 끝에 지훈의 크고 동그란 눈에서 수정처럼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굴러떨어져 여윈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애써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본물처럼 터져나왔죠. 흐어엉 할아버지,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로 필요 없다고 버린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지훈은 작은 몸을 들썩이며 울먹였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질문 속에 담긴 처절한 슬픔과 깊은 배신감의 무게에 박태준의 가슴 역시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지훈아, 내 강아지야. 박태준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잇지 못하고 그저 지훈의 작고 여린 몸을 자신의 넓은 품에 와락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의 따뜻하고 안전한 품에 안겨 그동안 가슴 속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모든 서름과 아픔을 토해내듯 한참을 서럽게 울었어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었던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은 이제 겨우 10살이 된 어린 소년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무겁고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이렇게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족이 지금 자신을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하게 안아주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작지만 분명한 위안이 되어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할아버지가 전혀 낯설지 않았는지, 왜 그 낡은 사진 속 모습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과 그토록 똑같이 닮았었는지, 이제야 그 모든 의문이 풀리는 듯했죠. 한참을 그렇게 울던 지훈이 조금씩 울음을 그치고 진정되자 박태주는 자신의 손수건으로 지훈의 눈물로 흠뻑 젖은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세상에서 가장 단호하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잘 듣거라. 이제부터는 내가 내 할아버지이자 동시에 내 아버지고 또 내 엄마다. 이 할아버지가 이 세상 그 어떤 모진 풍파와 시련으로부터도 너를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다시는 내가 오늘처럼 이렇게 혼자 외롭게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 할아버지가 너의 영원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이 늙은 할아버지를 믿고 따라와 주겠느냐? 지우는 눈물로 젖어 퉁퉁 부은 얼굴을 들어 자신을 내려다보는 박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깊은 눈빛은 그 어떤 맹세나 약속보다도 더욱 굳건하고 진실하며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지우는 아직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잇지는 못했지만 작은 목소리로 아주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믿을게요. 할아버지만 믿을래요. 그 대답과 함께 지우는 다시 한번 할아버지의 넓고 따뜻한 품에 힘껏 안겼습니다. 피보다 진한 혈연의 정, 그리고 세상 그 무엇과도 감히 바꿀 수 없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끈끈하고도 애틋한 유대감이 두 사람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태주는 지훈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더 분주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오랜 법률 고문이자 가장 신뢰하는 친구 중 한 명인 김영수 변호사를 자신의 집으로 부르는 것이었어요. 박태주는 김 변호사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정과 지훈의 기구한 이야기를 빠짐없이 설명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인 자문을 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박태준의 믿기 힘든 이야기에 함께 분개하고 안타까워하며 어린 지훈의 친자 확인 소송 및 박태준의 양육권 확보,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박민석 부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모든 절차를 자신의 일처럼 성심성의껏 돕겠다고 굳게 약속했죠. 구체적인 첫 번째 단계로 김 변호사는 박민석과 서은영 부부에게 공식적인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우편에는 박태준 씨가 현재 한지훈 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지훈 군이 박민석 씨의 친자임을 명확히 알리는 내용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친자 확인 검사에 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향후 지훈 군의 양육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엄중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어요. 박태준은 서재에서 김 변호사와 함께 내용 증명 초안을 작성하면서 옆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던 지훈에게도 이 사실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곧 내 부모님에게 아주 중요한 편지를 보낼 거란다. 내가 여기 할아버지와 함께 아주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 그들이 너에 대해서 부모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편지야. 모든 것은 너를 위한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지훈은 아직 법적인 절차나 내용 증명 같은 어려운 말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 아주 중요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림을 그리던 작은 손을 멈추고 다가와 할아버지의 크고 따뜻한 손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그것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무언의 응원이자 할아버지에 대한 깊고도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박태주는 그런 지훈의 작은 손을 더욱 힘주어 마주잡으며 앞으로 자신들 앞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반드시 이겨내고 사랑하는 손자 지훈이에게 빼앗겼던 행복과 웃음을 기필코 되찾아 주리라고 가슴속 깊이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의 뚜렷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었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서로가 함께 있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흐른 뒤 박태준과 지훈 그리고 김영수 변호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설마 했던 박민석과 서은영 부부로부터의 공식적인 답신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 줄의 사과나 일말의 반성의 기미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모든 기대를 처참하게 배반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의 변호사를 통해 차갑고 건조한 법률 용어로 전달된 답변서의 내용은 실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과거에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잃어버린 것은 평생의 한으로 남아있는 가슴 아픈 일이나 현재 귀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한지훈이라는 아이가 저희 부부의 아이라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는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귀하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친자 확인 검사 요구 및 양육 책임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식의 자신들의 책임을 철저히 회피하고 심지어 지훈의 존재 자체를 교묘하게 부정하려는 파렴치하고도 뻔뻔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죠. 김 변호사는 답변서를 읽는 내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미간을 찌푸리며 몇 번이나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이 사람들 정말이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후안무치하고 잔인하게 나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법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박태준 역시 굳게 담은 입술과 파르르 떨리는 손끝으로 아무 말 없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답변서의 글자 하나하나를 마치 원수를 대하듯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들에 대한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한 조각의 인간적인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며 배신감으로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안락한 현재의 삶과 사회적 체면을 지키기 위해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천륜을 거스르는 잘못을 이토록 철저하게 외면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피를 나눈 혈육마저 이토록 냉혹하게 부정하려는 아들 내외의 추악한 모습에 박태준은 인간의 이기심과 잔인함에 대한 깊은 절망감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격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편지 뭐라고 왔어요? 엄마 아빠가 저 보고 싶대요. 거실에서 할아버지와 변호사님의 심각한 표정을 불안한 눈빛으로 살피던 지훈이 결국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태준은 차마 이 작고 여린 손자에게 이토록 냉혹하고 잔인한 내용을 그대로 전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진실을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박태준은 지훈을 자신의 무릎에 조용히 앉히고는 최대한 감정을 추스르며 담담한 목소리로 그러나 차마 숨기지 못한 깊은 슬픔과 분노를 머금은 채 힘겹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아, 내 부모님이 아무래도 아직은 너를 다시 만날 마음의 준비가 채 안 된 모양이다. 그래서 지금은 안타깝게도 너를 바로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하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작은 얼굴이 마치 한겨울의 창문처럼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박태준은 고통스럽게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애써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려고 했지만 10살 아이의 여리고 순수한 마음에 또다시 칼로 헤집는 듯한 깊고 시린 상처가 잔인하게 새겨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지훈의 커다란 눈망울에 다시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더니
이내 참지 못하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역시 나는 정말로 버려진 아이인가 봐요. 할아버지, 나는 왜 태어난 걸까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데. 지훈의 가냘픈 목소리는 깊은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보는 이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박태주는 당장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은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극심한 아픔을 느끼며 지훈을 더욱더 힘껏 자신의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아니다. 절대로 아니라 지훈아.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란다. 너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사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이 할아버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같은 아이란다. 모든 잘못은 너를 낳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고 못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 순수하고 착한 너에게는 티끌만큼의 잘못도 없는 것이야.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내 곁에 있지 않니? 이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데. 박태주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먹이며 지훈을 필사적으로 달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들 내외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원망과 사무치는 분노, 그리고 하나뿐인 손자에 대한 애끓는 연민과 절절한 사랑이 뒤섞여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죠. 한참 동안 지훈을 안고 등을 가만히 토닥여주던 박태준의 젖어있던 눈빛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무섭도록 차갑고도 냉철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에 이토록 뻔뻔하고 이기적인 작태는 그의 인내심의 마지막 한계를 끊어버리고 그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분노의 화신을 깨운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대로 물러선다면 저들은 평생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뻔뻔하게 살아갈 것이고 지훈이는 평생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라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것만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박태주는 김 변호사를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고도 결연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 이놈들이 이렇게까지 막가파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더 이상 신사적으로 점잖게 나갈 필요가 조금도 없겠소. 저들의 두껍고 역겨운 위선과 추악한 거짓의 가면을 만천하에 벗겨내서라도 내 손자 지훈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모든 권리와 짓밟힌 명예를 반드시 되찾아줘야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선 인간의 도리에 관한 문제요. 김 변호사는 박태준의 그 결연하고도 비장한 의지를 읽고 말없이 그러나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100번 옳으십니다. 저 또한 더 이상 저들의 작태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회장님께서 과거에 쌓아오신 사회적 영향력과 언론의 힘을 적극적으로 빌려서라도 이 천인공노할 사건을 공론화시키는 방법을 시급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자신들의 더럽고 추악한 과거가 대중 앞에 낱낱이 알려지는 것일 테니까요. 박태주는 지훈의 작은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굳은 표정으로 서재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해는 서산 너머로 완전히 저물어 짙은 어둠이 세상을 뒤덮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뜨겁고도 맹렬한 복수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죠. 민서가, 그리고 서은영. 너희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천륜을 거스르는 죄를 지었다. 그리고 나는 이 박태주는 너희가 그 끔찍한 죗값을 반드시 피눈물로 치르도록 만들 것이다. 내 남은 인생과 명예,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박태주는 조용히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도 냉엄하게 다짐했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두 번째 계획이 그의 치밀하고도 냉철한 머릿속에서 서서히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법적인 책임을 넘어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파렴치한 자들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지훈의 작고 따뜻한 손을 잡은 박태준의 다른 한 손에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바짝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바로 진짜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시작이었죠.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박태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파렴치한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고, 지훈이가 겪었을 고통과 슬픔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김영수 변호사와 박태준은 며칠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여론을 움직여야 했어요. 최 실장이 과거에 확보했던 박민석 부부의 행적과 지훈이의 유기 정황, 그리고 최근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과 뻔뻔한 부인까지 모든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특히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한 중견 언론사의 탐사보도팀에 이 모든 자료를 제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제보를 받은 탐사보도팀의 베테랑 기자는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존재했지만 박태준이라는 사회 원로가 직접 자신의 아들 내외를 고발하는 형식의 제보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박태준의 진정성 있는 호소와 김 변호사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지훈이의 존재를 확인한 기자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과 인간성 상실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안임을 직감했습니다. 기자는 며칠간의 추가적인 취재와 검증을 거쳐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그의 펜 끝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무거웠습니다. 마침내 한 주간지의 주말판 헤드라인은 박민석, 서은영 부부의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부모 성공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이라는 자극적이면서도 명확한 제목 아래 그들의 과거 행적과 현재의 위선적인 그리고 그들로 인해 고통받은 어린 지훈이와 할아버지 박태준의 사연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어요. 기사에는 박민석 부부가 과거 아이를 유기한 정황 증거들과 함께 현재 그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진들이 첨부되었습니다. 또한 박태준이 손자 지훈이를 극적으로 만나게 된 과정과 부모로부터 받은 냉혹한 답변서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습니다. 기사가 보도되자마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각종 커뮤니티는 박민석, 서은영 부부에 대한 비난과 분노의 목소리로 들끓었죠. 어떻게 사람이 제 자식에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나? 저런 인간들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 지훈이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 등등 국민적인 공분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어린 자식을 버리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은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더 부채질했어요. 박민석과 서은영 부부의 삶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침부터 그들의 집과 회사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집 앞에는 취재진들과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들이 운영하던 패션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주요 거래처들은 줄줄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평소 친분을 과시하던 지인들조차 싸늘하게 등을 돌렸고 그들이 속해 있던 사교계에서도 순식간에 퇴출당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박민석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 보려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운운했지만 이미 명백한 증거 앞에 그의 발버둥은 오히려 비웃음만 살 뿐이었습니다.
서은영은 충격과 공포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한 채 매일 신경 안정제에 의지해야 했죠. 그들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 그리고 거짓된 행복의 성은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박태준의 분노가 얼마나 깊고 무서운 것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죠. 한편 세상의 차가운 비난이 박민석 부부에게 집중되는 동안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어린 지훈이와 그를 따뜻하게 보살펴온 할아버지 박태준에게는 수많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박태준의 집에는 지훈이를 위한 편지와 학용품, 옷가지, 장난감 등 작은 선물들이 전국 각지에서 답지했어요. 어떤 이는 지훈이가 앞으로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며 익명으로 장학금을 보내오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두 사람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지훈이는 갑작스러운 세상의 관심에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조금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진심 어린 격려와 따뜻한 마음에 조금씩 용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혼자가 아니며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응원해주는 좋은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깊은 상처가 한순간에 아물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은 지훈이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박태준은 지훈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과도한 언론 노출은 피하면서도 지훈이에게 전달되는 편지들을 함께 읽으며 세상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려 노력했어요. 그는 손자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훈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정의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따뜻함이란다.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지훈이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박태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앞으로 지훈이가 만들어갈 새로운 삶의 희망찬 신호탄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박민석과 서은영 부부는 그야말로 처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운영하던 회사는 부도 직전에 몰렸고 살던 집도 곧 은행에 넘어가게 될 처지였죠.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그들은 마치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도망칠 곳도 없다고 판단한 그들은 결국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태준에게 연락을 취해왔어요. 예전에 오만하고 냉담했던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의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로 제발 지훈이와 함께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빌다시피 하는 것이었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그리고 아들 지훈의 존재를 깨달은 것일까요? 박태준은 그들의 연락을 받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괘씸한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과 일말의 후회는 진심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훈이의 마음이었습니다. 박태준은 지훈이에게 부모가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하며 만나고 싶은지,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차분히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죠. 어린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아주 작은 그리움과 연민, 또 알 수 없는 두려움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지훈은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만나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딱 한 번만이라도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박태준은 손자의 용기 있는 결정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며칠 후 약속된 장소인 한적한 호텔 커피숍의 별실에서 드디어 세 사람이, 아니, 네 사람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박태준과 지훈, 그리고 초췌하고 불안한 모습의 박민석과 서은영이었죠. 김영수 변호사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석과 서은영은 몇 년 만에 마주한 아들 지훈의 모습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전 자신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어리고 약했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덧 훌쩍 자라 또렷한 눈빛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는 소년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테이블 앞에 무릎을 꿇고는 지훈아, 아가, 내 아들아, 엄마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 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분명 진심이었지만 그 사죄가 너무나도 늦었다는 사실 또한 명백했죠. 지훈이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만 쏟아내는 부모를 그저 담담한, 아니, 어쩌면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상상하고 되뇌었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이렇게 마주하고 나니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한참의 무거운 침묵 끝에 지훈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질문은 너무나도 아프고 날카로웠죠. 왜 나를 버렸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말 안 듣는 아이라서 그랬어요? 아니면 내가 미워서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순수하지만 너무나도 본질적인 질문 앞에 박민석과 서은영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미안하다. 다 우리 잘못이다.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할 뿐, 지훈이가 진정으로 듣고 싶어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저 과거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이기심, 그리고 힘들었던 시절에 대한 변명만을 구차하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참회라기보다는 현재 자신들의 처지를 모면하기 위한 자기 변명에 더 가까워 보였죠. 지훈이의 맑은 눈에는 실망과 슬픔의 빛이 다시 한번 어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박태준이 나지막하지만 엄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훈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박민석과 서은영을 매섭게 쏘아보았죠. 그대들이 지금 흘리는 눈물이 과연 진정으로 지훈이를 위한 눈물인가? 아니면 그대들의 망가진 현실에 대한 한탄인가? 내 똑똑히 말해두겠네. 진정한 사죄라는 것은 그렇게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당신들이 이 어린 것에게 저지른 그 죄의 무게를 평생토록 그대들의 등과 마음에 짊어지고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 동안 진심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을 증명하는 행동으로 평생 보여야만 하는 것이란 말이오. 박태준의 일침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두 사람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지훈이에게 속죄하고 싶다면 앞으로 지켜야 할 몇 가지 명확하고도 비타협적인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지훈이에 대한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공증할 것, 지훈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모든 양육비와 교육비를 전적으로 책임질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훈이의 마음이 완전히 열릴 때까지는 그 어떤 강요나 부담도 주지 않고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며 기다릴 것. 만약 이 조건들을 단 하나라도 어길 시에는 다시는 지훈이 앞에 나타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말입니다. 박민석과 서은영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떨구고 박태준의 모든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과거의 죄를 조금이라도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기 때문이겠죠. 그날의 대면 이후 박민석과 서은영은
박태준이 제시한 조건들을 하나씩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것인지 아니면 박태준의 서슬 퍼런 분노에 질린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죠. 가장 먼저 변호사를 통해 지훈이에 대한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했으며 지훈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각서의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그들의 재산 대부분은 이미 압류되거나 처분된 상태였지만 남아있는 작은 사업체라도 팔아서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박태준의 허락하에 아주 가끔 정해진 시간에만 지훈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어색하고 미안한 표정으로 지훈이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거나 서툰 말로 안부를 묻곤 했지만 지훈이는 여전히 그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부모를 대했죠. 그것은 어쩌면 어린 지훈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방어기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태준은 그런 지훈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지훈이에게 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만나거나 이야기할 필요 없다. 모든 것은 내가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려도 괜찮다고 항상 이야기하며 부모와의 만남 역시 지훈이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시켰습니다. 한편 세상에 떠들썩한 관심이 조금씩 잦아들면서 박태준은 지훈이의 삶을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지훈이의 교육 문제였어요. 박태준은 수소문 끝에 집에서 가깝고 교육 환경이 좋은 초등학교를 알아보고는 지훈이의 입학 수속을 밟았습니다. 자신의 나이에 맞는 학년에 편입하는 것이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지훈이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선 도전이었죠. 입학을 앞두고 박태준은 지훈이와 함께 문구점에 들러 새 학용품을 고르고 예쁜 책가방과 실내화도 샀습니다. 지훈이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연필 한 자루, 공책 한 권에도 신기해하며 얼굴 가득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생전 처음 가져보는 자신만의 물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복을 맞추던 날 조금은 헐렁하지만 단정한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지훈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박태준은 그런 손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사랑스러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학교에 첫 등교하는 날 박태준은 새벽부터 일어나 지훈이의 아침 식사를 정성껏 챙기고 책가방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지훈이의 손을 꼭 잡고 함께 학교까지 걸어갔죠. 교문 앞에서 지훈이에게 우리 강아지 학교 생활 잘하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하렴. 할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다. 라며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지훈이는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할아버지의 응원에 힘입어 용기를 내어 교실로 들어섰어요. 박태준은 손자가 교실 안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손자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함께 혹시라도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약간의 불안감이 교차했죠. 그날부터 박태준은 매일 아침 지훈이의 등굣길을 함께하고 학교 시간에는 교문 앞에서 손자를 기다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함께 숙제를 하고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조용히 귀 기울여 주었어요. 할아버지의 그런 헌신적인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지훈이는 조금씩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훈이의 11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지훈이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생일을 제대로 챙겨본 기억이 없었어요.
길 위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 자체가 전쟁이었기에 생일 같은 것은 사치스러운 기념일일 뿐이었습니다. 박태주는 그런 손자를 위해 아주 특별한 생일 파티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는 지훈이가 평소 먹고 싶어 하던 음식들로 푸짐하게 생일상을 차렸고 거실에는 예쁜 풍선과 장식들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가장 갖고 싶어 하던 로봇 장난감과 위인전집 세트를 생일 선물로 준비했어요. 생일 당일 저녁, 박태주는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밝히고 지훈이와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훈이 생일 축하한다. 할아버지의 다정한 축하와 따뜻한 분위기에 지훈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진심 어린 생일 축하,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촛불을 끄고 선물을 풀어보며 환하게 웃는 지훈이의 얼굴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밝게 빛났어요. 박태주는 그런 손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행복과 함께 앞으로 지훈이에게 더 많은 기쁨과 사랑을 안겨주리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박태준의 집에는 아주 오랜만에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밤늦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박태준의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지훈이는 점차 과거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밝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해 갔습니다. 학교 생활에도 눈에 띄게 적응하여 처음에는 낯을 가리고 주눅 들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함께 어울려 놀기도 했어요. 특히 반에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민준이라는 친구와 단짝이 되어 쉬는 시간마다 함께 운동장에서 뛰어놀거나 교실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며 우정을 키워나갔습니다. 민준이는 부모님 모두 따뜻하고 다정한 분들이어서 가끔 지훈이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맛있는 간식을 나눠 먹기도 했죠. 지훈이는 민준이네 집에서 평범하고도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의 감정을 조금씩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박태주는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들어주며 아이의 작은 변화와 성장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지훈이가 그림 그리기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자 동네 미술학원에 등록시켜 주어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얼마 후 지훈이는 학교에서 열린 교내 미술대회에서 나의 할아버지라는 제목의 그림으로 대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주름진 얼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박태준 할아버지와 그 곁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지훈이 자신의 모습이 따뜻한 색감으로 담겨 있었어요. 박태준은 그 그림을 보고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손자를 힘껏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지훈이는 할아버지의 칭찬과 격려 속에서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고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느덧 여름방학이 다가왔고 박태준은 지훈이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지훈이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이자 지훈이 아버지 민석이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시골 마을로 며칠간의 짧은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푸른 산과 맑은 계곡이 있는 그곳은 지훈이가 처음 경험하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으로 가득했습니다. 박태준은 지훈이와 함께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밤에는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누워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는 지훈이에게 아들 민석이가 어렸을 적 이 동네에서 어떻게 뛰어놀았는지, 어떤 장난을 쳤는지,
그리고 할아버지 자신과 어떤 추억들을 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재미있게 풀어놓았습니다. 물론 아들의 현재 모습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는 잠시 잊은 채 오직 좋았던 기억들만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죠. 지훈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어린 시절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는 별개로 할아버지에게도 소중한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기도 했어요. 여행 마지막 날, 지훈이는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도 어렸을 때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박태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지훈이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주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지. 세상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란다, 지훈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지.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지훈이가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할아버지의 대답은 지훈이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여행은 지훈이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자신과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민석과 서은영 부부와의 아주 가끔 이루어지는 만남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과 죄책감, 그리고 지훈이의 냉담함 속에서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지만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훈이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대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거나 섣부른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훈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조용히 물어봐주고 지훈이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지훈이가 그린 그림을 보며 서툴지만 진심으로 칭찬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않던 지훈이도 부모의 그런 꾸준하고 진솔한 노력에 아주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는 학교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은 그림을 부모에게 보여주었고 박민석과 서은영은 그림을 본 순간 자신들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꾸밈 없는 반응에 지훈이는 아주 오랜만에 부모에게서 어떤 따뜻한 감정을 희미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과거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미움과 원망으로만 가득했던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지만 새로운 감정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박태주는 그런 지훈이와 아들 내외의 미묘한 관계 변화를 지켜보며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지훈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응원하고 지원할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지훈이의 행복이었으니까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지훈이는 의젓하고 생각이 깊은 청년으로 훌쩍 성장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박태준의 변함없는 사랑과 든든한 지원 속에서 과거의 아픔은 이제 지훈이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죠. 그의 얼굴에는 늘 잔잔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자리 잡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함과 함께 예리한 통찰력으로 빛났습니다. 지훈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두의 예상대로 명문대학교 법학과에 당당히 진학했어요. 그의 꿈은 여전히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지훈이의 성실함과 열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법학 서적과 씨름하면서도 그는 틈틈이 사회봉사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 노력했죠.
그런 손자를 바라보는 박태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랑스러움과 깊은 신뢰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훈이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거나 조언하려 하지 않았어요. 다만 지훈이가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 묵묵히 그의 뒤를 지켜봐 주고 때로는 인생의 선배로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진심 어린 격려와 지지를 보내줄 뿐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박태준과 지훈이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최근 학교에서 있었던 모의 재판 이야기와 앞으로의 학업 계획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했고 박태준은 흐뭇한 미소로 손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이야기가 잠시 끊긴 사이 지훈이가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박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만약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서 제 사무실을 갖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할아버지 사건을 무료로 변론해 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찾아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요. 농담처럼 건넨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느낀 박태준은 껄껄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 녀석, 벌써부터 할애비를 놀리는 것이냐? 됐다. 내 그 마음만으로도 할아버지는 충분히 감동했다. 그 대신 내가 정말로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서 이 할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거라.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변호사가 되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박태준의 목소리에는 손자에 대한 깊은 믿음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죠. 지훈이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약속보다도 굳건한 신뢰와 애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변함없는 응원은 지훈이의 꿈을 향한 여정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강력한 추진력이 되어주었죠. 세월이 더 흘러 지훈이는 마침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어엿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합격 소식에 박태준은 마치 자신이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기뻐하며 눈물을 글썽였죠. 그는 지훈이를 위해 작은 축하연을 열어주었고 그 자리에는 김영수 변호사와 최 실장 등 그동안 지훈이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온 고마운 사람들이 모두 모여 진심으로 축하를 보냈습니다. 지훈이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키워주신 할아버지께 가장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사회에 공헌하는 법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박태준은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지훈이의 곁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훈이가 처음으로 맡은 공익사건의 서류를 함께 검토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재판정에 직접 나가 손자의 당당하고 논리적인 변론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기도 했죠.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오래전부터 밝혀왔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보다는 지훈이와 함께 박태준 한지훈 재단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돕는 일에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동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귀감이 되었어요. 박민석과 서은영 부부와의 관계도 아주 조금씩이지만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세월 동안 꾸준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지훈이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고 이제는 아주 가끔 지훈이의 사무실에 작은 간식을 사들고 찾아와 격려를 보내기도 했죠. 지훈이는 여전히 그들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못했지만 예전처럼 날 선 경계심이나 깊은 원망 대신 담담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과 진심이 만들어낸 아주 작은 화해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순간들이었죠. 박태주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그저 지켜볼 뿐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지훈이의 마음에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박태준과 지훈이는 오랜만에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지훈이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죠. 그의 손에는 이제 낡고 빛바랜 사진 대신 할아버지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최근의 가족 사진이 담긴 깨끗한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이 공원에서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저는 어땠을까요? 지훈이의 말에 박태주는 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분명한 것을 하나 알고 있지. 내가 아니었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지금처럼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으로 가득 차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내가 바로 내게 온 가장 큰 축복이고 기적이란다, 지훈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시련은 이제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추억이 되었고, 그들의 앞날에는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할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속에서 지훈이는 자신이 꿈꾸던 정의로운 변호사의 길을 훌륭하게 걸어가고 있었고, 박태주는 그런 손자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믿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약속은 지훈이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그가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을 밝혀주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등불 아래에서 지훈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며 할아버지와 함께 만들어가는 빛나는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